이걸로 알아서 적당히 차려. 어차피 네가 할 일이잖아. 남편이 구겨진 5,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시어머니 환갑잔치 비용이라면서요. 횡성한우 특수 부위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킹크랩도 갓 잡은 걸로 준비해. 시어머니는 수백만 원어치 음식을 요구하면서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5,000원으로 횡성한우와 킹크랩을 차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 구겨진 지폐를 펴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아, 차려줄게.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진수성찬을. 잔칫날 20명이 넘는 하객 앞에 제 요리가 올라간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연 그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드러누운 재훈이 한 손으로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다른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구겨진 지폐 한 장이 재훈의 손가락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재훈이 시선을 휴대폰에서 떼지 않은 채 지폐를 식탁 위로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야, 은서야. 이거 받아. 다음 주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지? 이걸로 장 봐서 적당히 상 좀 차려봐. 어차피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 안 그래? 저는 식탁 위에 떨어진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00원. 구겨지고 접힌 자국이 선명한 5,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재훈의 월급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즉시 주식 계좌와 게임 결제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게 주어지는 생활비는 월 50만 원이 전부였죠. 그 돈으로 하윤이 어린이집 간식비, 공과금, 식비를 대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10,000원이 넘는 옷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금순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헴, 은서냐? 나다. 야, 다른 게 아니고 내 환갑잔치 음식 말이다. 금순 여사가 기침 한 번 하고는 줄줄이 읊기 시작했습니다. 야, 들어봐라. 명색이 환갑인데 횡성한우 특수부위 정도는 깔아야 안 되겠니? 그리고 요새 킹크랩이 제철이라더라. 살이 꽉 찬 놈으로다가 준비하고 전복찜에 해산물탕도 큼지막하게 끓여내라. 알겠지? 저는 통화 중에 식탁 위에 5,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게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 정도 차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얘는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돈은 내가 우리 재훈이한테 넉넉히 챙겨주라고 벌써 말해뒀다. 너 재훈이한테 돈 못 받았어? 설마 받은 돈 빼돌리려는 건 아니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 밖에서 먹으면 돈만 아깝고 조미료 범벅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해라, 집에서. 대신 내 개 모임 친구들 싹 다 부를 거니까 너 괜히 음식 대충 해서 나 망신시키지 마라. 아주 입이 떡 벌어지게 차려내야 할 거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식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어치 음식을 5,000원으로 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20가지 음식을 차렸지만 금순 여사는 매번 젓가락 한 번 집어보고는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쯧쯧, 간이 이게 뭐니?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어. 우리 아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알면서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그 한마디에 12시간의 노동이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에 친정 어머니가 반찬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찾아오셨을 때 금순 여사가
현관 앞을 떡 막아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세요? 근데 시집간 딸년 집에 뭘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오신대? 이런 게 다 집안 망조드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집 음식 법도가 있는데 이런 근본 없는 걸 어디 들여놔? 당장 들고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그날 이후로 친정과의 왕래가 끊겼습니다. 재우는 시어머니 편을 들어 제 휴대폰에서 친정 연락처까지 삭제했습니다. 저는 친정 번호를 작은 메모지에 적어 레시피 노트 안쪽에 몰래 끼워두었습니다. 그게 7년 전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누이 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지금 바빠? 나 강남 카페니까 얼른 좀 나와봐. 엄마 환갑잔치 때문에 할 말 있으니까. 카페에 도착하니 제이는 이미 아이스 라테를 앞에 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올케, 내 말 잘 들어. 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5만 명이야. 연예인 급이라고. 이번에 엄마 환갑잔치 내가 다 기획한 걸로 사진 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상차림을 아주 눈 돌아가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해. 제이가 휴대폰 화면을 제 쪽으로 획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봐. 요즘은 이런 디저트 코스가 유행이야. 이런 것도 추가하고 데코레이션도 신경 써서 해. 그래야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릴 맛이 나지 않겠어? 수준 떨어지게 하지 말고, 알았지? 제이는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쏟아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계산서를 제 앞으로 슬쩍 밀어놓고는 손을 흔들며 나가버렸죠. 지갑을 열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제이의 인스타그램을 훑어보았습니다. 명품백 언박싱, 호캉스 사진들 사이에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셀카 배경에 빛 독촉 문자 알림이 찍혀 있었습니다. 허세로 포장하느라 바쁜 사람이 그 대가를 저한테 치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려온 그림이 있었습니다. 큰 냄비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옆에 엄마라고 삐뚤깨뚤 써놓은 글씨.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드는 그림이래요라고 메모를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것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를 재운 뒤 저는 다락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안에 호텔 시절 레시피 노트와 조리사 자격증, S호텔 퇴직 기념으로 받았던 각인 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7년 만에 꺼낸 칼의 무게가 손에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는데 눈물이 떨어져 칼날 위에 맺혔습니다. 노트를 넘기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마지막 날 동기들이 써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영이의 둥근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은서야, 네가 이 주방에서 제일 잘하는 거 알지? 언제든 돌아와. 노트 안쪽에는 7년 전에 끼워둔 친정 전화번호 메모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저는 노트를 넘기며 시어머니가 요구한 메뉴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횡성한우, 킹크랩, 전복. 단순히 비싼 재료를 잔뜩 늘어놓는 게 아니라 호텔 연회 코스 방식으로 재구성하면 재료비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완성도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출근한 직후 저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7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소영아, 나야 은서. 뭐, 이은서. 너 이 기집애, 너 어디야?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더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7년 만에 전화해서 이게 뭐야? 소영은 놀라면서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야, 걱정 마. 너 실력 어디 가겠어?
네가 그 주방 에이스였잖아. 마침 내가 지금 수산시장 도매 쪽에 줄이 닿거든. 킹크랩이랑 전복 최고급으로 빼줄게. 일단 외상으로 가져가서 쓰고 잔치 끝나고 천천히 갚아. 너라면 내가 믿지. 소영이 전화 끝에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너강 셰프님 기억나지? 우리 총주방장님 요즘 프리랜서로 자문하고 다니시는데 내가 말 잘해줄까? 너 다시 칼 잡는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어오실걸?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이름을 마음 한켠에 새겨두었습니다. 식재료 자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생활비에서 1,000원, 2,000원씩 몰래 아껴 모은 비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83만 원. 소영의 외상분과 합치면 시어머니가 요구한 메뉴를 호텔 수준으로 구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낮에 하윤이를 돌보면서 틈틈이 재래시장과 도매상을 돌았습니다. 밤에는 호텔 시절 기술을 복습하며 칼질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도마를 오래 잡지 않았던 손에 다시 굳은 살이 잡혀갔습니다. 환갑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재훈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제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내일 적당히 대충 해라. 괜히 오버해서 비싼 거 사지 말고. 실력도 안 되면서 잘하려고 하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 망신시키지 말란 말이야. 알겠냐?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손질해둔 식재료들, 코스별 타임테이블을 펼쳐놓고 하나씩 짚어가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환갑잔치 당일 새벽 5시에 주방 불을 켰습니다. 손질해둔 식재료를 코스 순서대로 펼쳐놓고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전복버터구이를 가장 먼저 올렸는데 버터가 녹으며 퍼지는 고소한 향이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금순 여사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와서는 조리대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말한 건 이런 게 아니라 한우 통구이랑 킹크랩 찜이라고 했잖아. 금순 여사가 전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직 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불만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우랑 킹크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금순 여사는 제 말을 듣는 둥마는 둥 거실로 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재훈이 뒤이어 주방을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야, 너 진짜 5,000원으로 이걸 다 한 거야? 어디서 돈 끌어온 거 아니지? 생활비에서 아꼈어. 재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고, 알아서 잘해. 그 말을 남기고 거실로 가버렸습니다. 제이는 도착하자마자 주방에 들어와서 휴대폰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조리대 위에 식재료 배치 상태를 이리저리 찍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완전 초라한데. 인스타에 올리기 부끄럽겠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마 위에 킹크랩을 올려놓고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서 수백 번 반복했던 손놀림이 되살아났습니다. 거대한 킹크랩이 순식간에 부위별로 분리되자 제이가 찍던 휴대폰을 내리고 제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제이가 주방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여러 각도로 촬영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에 잔치 준비 중 내가 총감독이라는 문구를 올렸죠. 영상 속에서 땀을 흘리며 칼질하는 사람은 저였고 화면 구석에 제이 자신의 네일아트된 손만 살짝 걸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내외, 작은아버지 내외, 금순 여사의 친구 대여섯 명까지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중 수수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중년 여성 한 명이 금순 여사와 포옹하는 것을 주방에서 힐끗 보았습니다. 명자 언니, 어서 와.
여기 앉아. 금순 여사가 반갑게 그 여성의 손을 잡아 윗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큰아버지 댁 큰며느리 정숙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서 씨, 도울 일 없어요? 정숙은 시댁 며느리들 중 유일하게 제게 말을 놓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조리대 옆에 세워둔 코스별 계획표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거 호텔 연회 수준인데요? 서빙 타이밍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연회 풀코스 방식 그대로 에피타이저부터 순서대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요리는 킹크랩살 냉채와 날치알을 올린 전복 카나페였습니다. 정숙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는 순간 웅성거리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횡성한우는 부위별로 3가지 방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신선함을 살린 타르타르,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힌 로스팅, 된장에 숙성시켜 깊은 맛을 낸 구이. 코스가 바뀔 때마다 같은 한우가 완전히 다른 요리로 등장하자 친척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금순 여사는 자기가 요구한 재료들이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변해 나오자 젓가락을 든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메인 코스를 내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킹크랩 껍데기로 직접 우려낸 깊은 육수에 크림과 코냑 향을 더한 비스크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정숙이 테이블에 수프를 내려놓자 금순 여사의 친구 명자 씨가 첫 숟갈을 떴습니다. 명자 씨가 눈을 크게 뜨더니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로 식사가 끝날 때까지 명자 씨는 자꾸 주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디저트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 시선을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한우 된장 숙성구이 한 점을 입에 넣고는 접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숙성을 며칠이나 한 거야? 이 깊은 맛은 웬만한 한우 전문점에서도 못 내는데. 정숙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 씨가 원래 호텔 셰프 출신이세요.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집에만 있었대? 아까워라. 재훈이 고개를 숙이고 맥주잔만 연거푸 비웠습니다.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가 끝났습니다. 이거 호텔에서 케이터링 시킨 거 아니야? 이 정도면 1인당 10만 원은 좋게 하겠다. 큰아버지가 재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재훈아, 내 아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다. 대단하네. 재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원래 내가 며느리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래요. 호호. 그때 친척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인스타 봐. 엄마를 위해 내가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환갑 풀코스래.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 전부 은서 씨 혼자 만든 거예요. 저는 서빙만 도왔고요. 제이의 얼굴이 귀 밑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이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무렵 명자 씨가 주방까지 직접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외식 프랜차이즈 미담 키친 대표야. 오늘 이 요리를 만든 사람하고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미담 키친. 전국 80개 매장을 운영하는 외식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미담 키친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명자 씨가 돌아가기 전 제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킹크랩 비스크에 코냑 대신 된장 발효액을 소량 넣었지? 한식 감칠맛을 양식 기법에 녹인 거 보통 감각이 아니야.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레시피의 핵심을 한 번에 알아본 사람은
S호텔 강 셰프 이후로 명자 씨가 처음이었습니다. 명자 씨가 다음 주 미팅을 제안했고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불린 접시들을 닦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친척들의 감탄, 명자 씨의 명함, 그리고 조리대 위에서 7년 만에 되살아난 손의 감각.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훈이 침실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한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짓 다시 했다간 가만 안 둔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남편이 적이 되는 거였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강남에 있는 미담 키친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어깨, 짧게 깎은 머리, 왼손에 들린 낡은 칼 가방. S호텔 시절 저를 가르쳤던 총주방장 강 셰프였습니다. 강 셰프가 뒤를 돌아보다 저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은서 씨? 이은서 씨 맞아? 강 셰프가 성큼 다가오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 호텔에서 네가 그만뒀을 때 다들 아까워했다. 강 셰프는 미담 키친의 메뉴 개발 자문위원으로 와 있었습니다. 뜻밖의 재회에 저는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팅실에서 명자 대표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미담 키친에서 프리미엄 케이터링 사업부를 새로 만들려고 해. 그 사업부의 총괄 셰프이자 공동 운영자로 은서 씨를 생각하고 있어. 명자 대표가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초기 투자랑 장소는 미담 키친에서 제공하고 은서 씨는 메뉴 개발이랑 현장 운영을 맡는 조건이야. 강 셰프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 실력이면 충분해. 내가 보증 서겠어. 가슴이 뛰었지만 저도 모르게 재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강 셰프가 1층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었습니다. 컵을 건네며 강 셰프가 말했습니다. 은서 씨가 호텔에서 만들던 한우 콩소매 기억나? 그거 호텔 역대 연예 메뉴 중 평가 1위였어. 그런 재능을 7년이나 묻어두다니. 커피잔을 감싸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저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한테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 케이터링 사업부를 맡아달라는 건데. 재훈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컵이 흔들려 물이 넘쳤습니다. 누가 너한테 일하라고 했어? 하윤이는 누가 보고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재훈은 곧바로 금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 여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식탁 앞에 딱 버티고 앉더니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탁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돌아다니면 집안 꼴이 뭐가 돼? 그 미담 키친인지 뭔지 당장 거절해. 금순 여사가 돌아가면서 현관에서 재훈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전현이 말 안 들으면 생활비를 아예 끊어버려.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그 다음 달 재훈이 통장에 넣은 생활비는 30만 원이었습니다. 50만 원도 모자랐는데 20만 원을 더 깎은 겁니다. 금순 여사가 돌아간 뒤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윤이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텔레비전에서 요리하는 사람 나왔는데 엄마가 훨씬 잘하는데
왜 엄마는 안 나와? 그네줄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5살짜리 아이의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명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윤이의 어린이집 시간을 활용해 미담 키친 본사 테스트 키친에 출근했습니다. 7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손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최신 트렌드와 식재료 수급 방식이 크게 변해 있어서 밤마다 공부해야 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테스트 키친에서 함께 일하게 된 주니어 셰프 민지는 첫날부터 시큰둥했습니다. 경력 단절 7년이면 감각이 다 죽었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도마 앞에 섰습니다. 한우 등심을 꺼내 결을 읽고 0.3mm 두께로 한 장 한 장 슬라이싱 했습니다. 민지가 도마 위에 놓인 고기 단면을 들여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앞치마 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제 옆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업 준비 2주차 일이 터졌습니다. 재훈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걸어 하윤이의 등하원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저녁에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훈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하윤이 데리러 가는 시간이랑 맡기는 시간이 안 맞더라. 넌 그 시간에 어디서 뭘 하는 거야? 내가 일하는 건 하윤이 어린이집 시간에만. 아이를 방치하고 돌아다닌 거잖아.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이혼하자. 하윤이는 내가 데려간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 제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환갑잔치 거짓 게시물이 들통난 이후 팔로워가 곤두박질 치자 제이는 그 원인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금순 여사에게 올케가 일부러 망신을 줬다고 부추겼고 금순 여사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당장 그 일 관두지 않으면 재훈이한테 이혼하라고 할 거야. 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SNS에 돌려가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 몰래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창에 시댁 지인들의 동조가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마치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업 준비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테스트 키친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는데 다락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락방에 뛰어 올라갔더니 레시피 노트가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도 S호텔 기념 칼 세트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1층 분리수거장에서 큰 비닐봉지를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봉지를 뜯자 레시피 노트가 빗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고 칼 세트 가방도 물을 잔뜩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주민 한 명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다 분리수거장을 뒤지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드라이기로 레시피 노트를 한 장 한 장 말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도구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통째로 지우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평일 아침 하윤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저는 구청으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전단지 한 장을 함께 내밀었습니다. 이혼 관련이시면 구청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합니다. 저는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는 길에 명자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 씨, 론칭 일정이 확정됐어. 다음 주까지 최종 메뉴 10가지를 완성해줘. 한 손에 이혼 준비 서류, 다른 손에 휴대폰을 쥐고 구청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휴대폰 화면을 켰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친정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이한테 내 상황 다 들었다. 번호를 수소문해서 겨우 알아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데리고 당장 내려와. 당장 새벽 첫 기차를 탔습니다. 하윤이 손을 잡고 대전행 열차에 올라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열자 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등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뚝배기를 꺼내 상을 차려주시고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하윤이와 비눗방울을 불며 놀아주셨습니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퍼졌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하윤이를 재우고 나와서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은서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내 편이다.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이틀이 저한테 다시 싸울 기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둘째 날 밤 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요리학원에 처음 다니기 시작한 20살 때 사진, S호텔 입사 첫날 셰프복을 입고 웃는 사진, 호텔 내부 요리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사진. 어머니가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내 얼굴 봐라. 네가 진짜 살아있는 표정은 이때뿐이었어. 앨범을 넘기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호텔 시절 사진과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결혼 후 사진은 한 장도 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저는 구청에서 받아온 무료 법률 상담 전단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인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메모하며 한참을 듣더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생활비 삭감, 경력 단절 강요, 물건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건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수첩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삭감한 내역, 물건을 버린 정황사진,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폴더를 만들어 두세요. 하윤이의 양육 기록과 남편의 부재 기록도 빠짐없이요. 그날부터 저는 재훈과의 모든 문자, 통화 기록, 금순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테스트 키친에서 메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강 셰프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시식을 마친 강 셰프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7년 전보다 오히려 깊이가 생겼어. 고생한 시간이 맛에 녹아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윤이가 깨기 전까지 레시피를 다듬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법적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쳐 시그니처 메뉴가 완성되었습니다. 된장 발효액으로 풍미를 낸 해산물 비스크, 고추냉이로 껍질을 입힌 한우 구이, 매실청을 바른 전복 스테이크. 한국의 맛을 호텔급 격식에 담아내는 것, 그게 제 방향이었습니다. 사업부 행정 절차는 명자 대표가 미담 키친의 기존 사업자 등록과 인허가 안에서 사업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론칭 2주 전 명자 대표가 시범 행사를 잡아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만찬 케이터링, 12인 풀코스였습니다. 호텔 시절 연애팀 경험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해당 기업 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호텔 출장 뷔페보다 낫소. 앞으로 사내 행사는 전부 여기에 맡기겠소. 즉석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명자 대표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 생각보다 훨씬 크게 갈 수 있겠어.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민지가 앞치마를 풀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상무님이 수프 한 그릇 더 달라고 한 거 보셨어요? 연회장에서 리필 요청이 나오는 건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론칭 일주일 전 명자 대표가 마케팅팀 회의에서 사업부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은서의 식탁으로 하자. 은서 씨 이름이 곧 브랜드야. 론칭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셰프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가슴 부분에 은서의 식탁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연스럽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사람 같아요. 시댁에서는 재훈이 엄마, 동네에서는 하윤이 엄마였습니다. 7년 동안 은서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론칭 당일 미담 키친 본사 1층에서 오픈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식업계 관계자와 기자 약 5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라이브 쿠킹 시연을 하며 시그니처 메뉴인 한우 3색 코스와 해산물 비스크를 선보였습니다. 환갑잔치 때 만들었던 바로 그 요리를 프로의 무대에서 재현하는 순간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5,000원짜리 지폐가 식탁 위에 떨어지던 토요일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하윤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하윤이가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요리사야라고 자랑했어요. 하윤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윤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멋있었어? 응. 엄마 앞으로 더 멋있어질 거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다시 눌러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집 비번 바꿨다. 들어오려면 그 장사 당장 접고 와서 사과해. 하윤이를 아는 채 아파트 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오늘 밤 나랑 하윤이 좀 재워줄 수 있어? 소영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접수한 그 주에 소영이 수소문해준 미담 키친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는 옷가방 2개, 레시피 노트, 칼 세트가 전부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 손으로 직접 설정했습니다. 4자리 숫자를 누르고 초록 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한 순간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은서의 식탁은 론칭 직후부터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첫 달에 대기업 행사 3건, 프라이빗 파티 5건을 소화했고 월 매출이 8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미담 키친 내부에서도 신사업부 중 역대 최고 출발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민지를 포함해 팀원이 4명으로 늘어나면서 비로소 조직의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매출이 크다고 제 주머니가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담 키친과의 수익 배분, 셰프 인건비, 식재료 원가를 다 빼고 나면 월 순수입이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원룸 월세, 하윤이 어린이집비, 이혼 소송 착수금까지 빼면 빠듯했지만 재훈에게 손 벌리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주방에 서면서도 저녁 7시 이전에는 반드시 칼을 내려놓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 하윤이를 돌봐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제가 돌아오면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전해주셨습니다. 하윤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노래 불렀다더라. 선생님이 제일 크게 불렀다고 칭찬했대. 하윤이가 밥을 먹다 말고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곰 3마리 1등이야. 원룸 식탁은 좁았지만 이 작은 공간이 따뜻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어 갈 무렵
큰며느리 정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 씨, 시어머님이 요즘 수심이 가득해 보여요. 환갑잔치 이후로 뭔가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시댁에 마음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만 짧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업 2달째 한 변호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은서 씨가 모아둔 증거들, 제가 1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이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해온 건 처음 봅니다. 생활비 삭감 내역, 위험 문자 스크린샷, 물건 유기 사진까지 양육권 확보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석 달째 유명 외식 전문 매거진에서 은서의 식탁을 커버 스토리로 다루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력 단절 7년 후 화려하게 돌아온 셰프라는 제목의 인터뷰였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잠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빗속에서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뒤져서 젖은 레시피 노트를 찾아낸 밤이요. 기사가 나간 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남편 때문에 간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시댁이 경력을 끊으라고 해서 10년째 집에만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명자 대표가 독립 매장 오픈 계획을 꺼냈습니다. 케이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제 은서 씨 이름으로 된 매장을 열어야 할 때야. 강 셰프도 동의했습니다. 매장이 생기면 다이닝까지 확장할 수 있어. 은서 씨, 이제 시작이야. 나의 이름이 걸린 식당이라는 꿈을 처음으로 현실적인 목표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1차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 서서 결혼 7년간의 일들을 증거와 함께 하나씩 진술했습니다. 재혼 쪽 변호사는 제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사업에만 매달린 부적격한 어머니라고 주장했지만 한 변호사가 준비한 하윤이의 어린이집 출석 기록, 건강검진 기록, 담임교사 소견서가 오히려 제가 사업과 양육을 모두 성실히 해왔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로비로 나오는데 재혼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말했습니다. 은서야,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잘해보자. 내가 잘못한 거 안다. 저는 재혼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말 5,000원 던질 때 했어야지. 돌아서서 법원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2차 변론에서 최종 정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다만 상대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는 해두세요.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하윤이가 지금 응급실이야.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20분. 방금 전 법정에서 느꼈던 것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하윤이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하윤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복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왔어. 괜찮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아심장 전문의가 검사를 마치고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선천성 심장 판막에 이상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사업도 이혼도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소아심장 전문의가 상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모니터에 하윤이의 심장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증상이 없이 지내온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입니다. 다만 시기를 한 달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3천만 원. 이혼 소송 착수금, 원룸 보증금과 월세, 하윤이, 양육비, 소영에게 갚아야 할 환갑잔치 외상가, 사업 수입 대부분이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가 입원하고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저는 병원과 사업장을 오갔습니다. 케이터링 예약 3건을 민지와 팀원들에게 인계했습니다. 명자 대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먼저야. 사업은 내가 맡을 테니 걱정 말고 아이 곁에 있어. 하지만 한 변호사의 말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업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상대 측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병실 간이 침대에서 하윤이가 자는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건가, 조용히 살았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밀려왔다가 선천성이라는 의사의 말을 떠올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병실에서 하윤이 곁을 지키셨습니다. 은서야, 내 잘못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했잖아. 친정아버지가 대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거라도 보태라. 봉투 안에 50만 원짜리 수표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이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아버지의 손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안 돼요.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손녀 수술비야. 아비가 이것도 못하면 뭐하러 살아. 아버지의 눈을 차마 피할 수 없어서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나흘째 재훈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걱정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재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재훈 쪽 변호사였습니다. 재훈이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 아버지인데 의료 결정을 왜 나한테 안 알려? 재훈 쪽 변호사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양육권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수술 동의 과정에서 아버지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훈이 복도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창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취하해. 그러면 수술비 내줄게. 병실 유리창 너머로 하윤이의 작은 몸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사람이 저 아이의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깐 흔들렸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하윤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병실 유리 너머 하윤이를 한 번 더 바라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재훈이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후회할걸. 재훈이 돌아간 뒤에도 시댁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순 여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말랬잖아. 아이가 아픈 것도 엄마가 곁에 없어서 그런 거야. 제이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카가 아프다는데 엄마는 사업이 먼저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실에서 하윤이가 잠든 옆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명자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꽃다발이 아니라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술비는 내가 먼저 대줄게. 사업 투자가 아니라 내 개인 돈이야. 아이 치료에만 집중해.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명자 대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30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었어.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아이 데리고 막막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줬어. 그 사람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어. 명자 대표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제발 받아줘. 내가 받았던 걸 돌려주는 거야.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명자 대표가 돌아간 뒤 소영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수산시장 동료들에게 모금한 2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은서야, 시장 아줌마들이 다 모은 거야. 하윤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민지는 매일 저녁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예약 2건 무사히 끝났습니다. 걱정 마시고 하윤이만 보세요. 수술동에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가정법원에 긴급 신청을 넣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위급한 상황이니 어머니가 단독으로 수술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뒤 법원에서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결정문을 받아들고 곧바로 병원 원무과로 가서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한편 큰 며느리 정숙이 금순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숙이 나중에 제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어머님, 재훈이가 하윤이 수술비를 이혼 소송 취하 조건으로 걸었대요. 아무리 소송 중이라도 손녀 수술비를 볼모로 잡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금순 여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침대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꽉 감았습니다. 엄마, 나 수술하면 아파? 조금 자고 일어나면 끝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을게. 눈 뜨면 바로 먹자.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윤이가 잠든 뒤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하윤이가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하윤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손을 맞잡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4시간, 1분 1초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대표, 소영, 강 셰프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강 셰프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서 씨 딸이니까 강할 거야. 수술 끝나면 은서 씨가 만든 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약이 될 거고. 4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할 겁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울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윤이에게 약속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뭔지 레시피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하윤이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미리 준비해둔 호박죽을 병원 가니 주방에서 데워 가져갔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후후 불어 하윤이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하윤이가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밥이다. 그 한마디에 수술 전부터 버티고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풀려버렸습니다. 하윤이 옆간이 침대에 고개를 기대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회복 기간 2주 동안 저는 매일 병원 가니 주방에서 하윤이의 회복식을 만들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영양이 충분한 저염식 메뉴를 짰습니다. 소고기 미음, 단호박 수프, 흰살 생선찜. 하윤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바꿔 만들어주자 하루하루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옆 침대 아이 어머니가
도시락통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메모지에 적어서 나눠드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간호사들까지 말을 걸어왔습니다. 305호 어머님 도시락이 유명해요. 우리 병동에서 소문 다 났어요. 하윤이 회복식을 만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맞춤으로 만들어주는 음식, 이것도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윤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민지가 매일 저녁 운영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케이터링 예약 소화는 물론이고 신규 문의 응대까지 빈틈없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고마움을 전하자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만든 팀이니까요. 빨리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퇴원 3일 전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금순 여사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양손으로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몸이 굳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하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윤이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고 있는 하윤이의 이마 위 땀을 손등으로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금순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한테도 너한테도 잘한 게 없구나. 금순 여사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순 여사는 5분쯤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숙이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재훈이 수술비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뒤로 금순 여사가 며칠을 방에만 틀어박혀 밥도 안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윤이 퇴원 일주일 뒤 이혼 소송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재훈이 하윤이 수술비를 이혼 소송 취하 조건으로 내건 정황이 드러나자 재판부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윤이의 단독 양육권은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도 인정되었습니다. 재훈은 법정에서 나올 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 쪽 변호사는 항소를 검토했지만 수술비 조건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재훈은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 변호사가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서 씨.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혼이 확정된 뒤 저는 하윤이와 어머니가 계신 원룸에서 새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명자 대표에게 빌린 수술비는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업에 복귀한 첫날 테스트 키친 문을 열었습니다. 제자리에 작은 꽃다발과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민지와 팀원 3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은 순간 손에 전해지는 나무의 감촉이 제 자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윤이는 어머니의 돌봄 속에 건강하게 회복해 갔습니다. 퇴원 한 달 만에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경과가 매우 좋아요. 매일 저녁 하윤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윤이가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빈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복귀 한 달 뒤 명자 대표가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성수동에 자리가 나왔어. 은서의 식탁, 첫 단독 매장이야.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인테리어 회의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주방 벽면에 액자 하나 걸 자리를 꼭 남겨주세요. 명자 대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걸 건데?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은서의 식탁 성수동 매장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새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 섰습니다. 가슴 부분에 은서의 식탁이라는 자수가 선명했습니다. 명자 대표, 강 셰프, 소영, 민지와 팀원들, 친정 부모님, 큰며느리 정숙, 그리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하윤이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새 원피스를 입고 의자 위에서 다리를 흔들며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명자 대표가 주방 안으로 들어와 벽면을 살폈습니다. 약속대로 남겨둔 자리에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명자 대표가 액자 앞에 멈춰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액자 안에는 구겨지고 낡은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요리를 시작하게 된 이유요. 명자 대표가 5,000원짜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액자 옆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옆에 하윤이가 어린이집에서 그린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큰 냄비 앞에 선 사람, 그 옆에 삐뚤빼뚤 쓴 엄마 글씨. 명자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객석으로 나갔습니다. 첫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시그니처 코스를 순서대로 내보냈습니다. 환갑잔치 때 처음 세상에 꺼냈던 킹크랩 비스크와 한우 3색 코스를 풀 세팅으로 재현했습니다. 그때와 다른 것은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테이블에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 이름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셰프가 코스를 다 맛보고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S호텔 시절보다 훨씬 나아졌어. 7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은서 씨 요리의 깊이가 됐어. 명자 대표가 디저트 접시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 매장은 시작일 뿐이야. 2호점, 3호점 이야기는 6개월 뒤에 하자. 소영이 수프 그릇을 들어 한 방울까지 긁어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이은서. 내가 7년 전에 뭘 했어? 이 주방에서 네가 제일 잘한다고. 오픈 행사가 한창일 때 민지가 주방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대표님, 입구에 손님 한 분이 서 계신데요. 매장 입구로 나가보았습니다. 금순 여사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초대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검은색 외투 단추를 양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금순 여사의 눈가가 병원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금순 여사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혀드리고 코스를 내보냈습니다. 금순 여사는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한 접시 한 접시를 비웠습니다. 코스가 끝난 뒤 금순 여사가 계산대 앞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나가자 금순 여사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맛있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금순 여사는 돌아섰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은 첫 번째 칭찬이었고 아마 마지막 칭찬이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팀원들과 간단히 건배를 하고 뒤풀이를 마쳤습니다. 소영이 제 등을 툭 치며 나갔고 강 셰프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고 명자 대표가 내일 바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윤이를 데리러 오시기로 했는데 하윤이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나 엄마랑 더 있을래. 부모님이 웃으시며 먼저 나가셨습니다. 매장에 저와 하윤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주방 불을 끌어가는데
하윤이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왜 여기 있어? 돌아보니 하윤이가 까치발을 하고 벽에 걸린 액자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가 든 액자였습니다. 하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돈이야. 하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이 돈 때문에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게 됐거든. 하윤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도 엄마가 만들어줘. 엄마 밥이 제일 맛있으니까. 꺼진 주방 불을 다시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남은 식재료를 꺼내 하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백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만들었던 손으로 1,000원짜리 계란볶음밥을 볶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늘 중 가장 행복한 요리였습니다. 하윤이를 제 맞은편에 앉히고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윤이가 숟가락을 들고 한 입 크게 떠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윤이의 목소리가 텅 빈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0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식탁 위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매장 불을 껐습니다. 하윤이 손을 잡고 문을 나섰습니다. 성수동 거리를 걷는데 매장 유리창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셰프복을 입은 저와 제 손을 잡고 종종 걸음을 치는 하윤이. 7년 전 칼을 내려놓던 그날의 저에게, 빗속에서 젖은 노트를 말리던 그날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결국 해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서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받아들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모욕이었지만 동시에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적이 되는 사람 곁에서 이름 대신 며느리로, 하윤이 엄마로만 불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분리수거장을 뒤지며 젖은 레시피 노트를 건져 올리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서는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레시피를 다듬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준 팀원이 있었고, 7년 만에 전화를 건 친정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참으면 언젠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은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참는 것을 멈추고 자기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